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뭐 심리학자로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오고 있지만 한국 심리학자에게 가장 큰 꿈 또는 뭐 소망이 있다면 한국인의 민족 심리를 규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외국인들이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뭐 심리학자의 길에 들어선 이래 계속 우리 한국인의 민족 심리를 좀 규명하고 싶다, 연구하고 싶다 하는 꿈이 있었는데 뭐 이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 작년인가요? 작년에 그걸 연구해서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 이런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집단 심리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생긴 집단 심리가 있습니다. 뭐 다들 불안하다든가 돈을 밝힌다든가 뭐 이런 거는 집단 심리죠. 누구나 갖고 있는 심리인데 이거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심리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인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똑같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 미국인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국인들은 이런 것만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의한 집단 심리만이 아니라 5천 년 역사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민족 심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오늘날 이제 한국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점에서는 일본인, 한국인, 미국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더라도 한국인, 일본이 다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민족 심리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연구해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 책에서 한국인의 집단 심리 또는 민족 심리로서 5가지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우리고요. 두 번째는 인간 중심, 세 번째 비종교, 도덕, 낙천. 근데 오늘 시간으로 봐서는 이거 다 못할 것 같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시간이 되는 만큼만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국인 하면 우리 하면 한국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인을 특징 짓는 단어를 하나만 꼽아라. 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 한국인들이 우리와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은요. 일단 한국인들의 언어 사용에서 잘 드러나죠.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죠. 좀 외국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쓸까 싶을 정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뭐 우리 학교, 우리 집, 뭐 우리나라, 뭐 다 우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죠? 다 마이가 주어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 집, 내 나라, 뭐 내 가족 이런 식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 내 나라 그러면요 기분이 좀 나쁘죠. 야, 나라가 어떻게 네 거냐? 우리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식으로 어떤 걸 지칭할 때 거의 우리라는 주어를 쓰고, 책을 쓸 때에도 서양 사람들은 I로 써요. 한번 서양 사람들 쓴 책을 읽어보십시오. 다 I로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이 쓴 책을 보면 다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일 외국인들이 충격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남편인 우리 아내 이런 말들이죠. 이거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공유자가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남편 공유하나 아내를 공유하나 이렇게 여길 정도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법입니다.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게 좋기 때문 아닐까요? 익숙하고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집 그런 것보다 우리 집이 훨씬 기분이 좋잖아요. 혼자 살아도. 예, 그리고 외동이도 그래요. 내 아빠 이런 것보다 우리 아빠 그게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한국인들은 이 우리라는 단어를 좋아한다는 것이고요. 이 단어에는 한국인들이 우리에 대해 갖는 감정, 요구 이런 게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과도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는 것일까? 서구학자들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한국인만 그러겠냐? 동양인은 다 그렇다. 그러니까 서양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을 다 집단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나라로 보고요. 서양은 개인주의 문화가 지배하는 나라로 봐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집단주의 문화권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근데 혹시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셨나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처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나요? 안 써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도 서양 사람처럼 얘기해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처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쓸까요? 중국도 안 써요. 동남아도 안 써요. 집단주의 문화권 나라 사람들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민족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서양 학자들이 얘기하는 집단주의라는 틀로 한국인, 일본인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엄연하게 다릅니다. 한국인의 이 우리에는 집단주의라는 것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 다른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이해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인의 우리라는 어떤 민족 심리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이 가서 직접 목격한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유모차에 데리고 탔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울기 시작해요. 그러자 일본의 그 지하철에 탄 승객들이 일제히 그 아기 엄마와 유모차를 째려봅니다. 그 공포 영화에서 보면 촥 시선이 오는 거 있잖아요. 무섭게 째리는. 그러면서 막 쳐다보니까 그 엄마는 당황해서 계속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막 스미마생, 스미마생 이런 걸 연발하다가 다음에 기차가 정차하자 내려버려요. 자, 그러면 이런 장면을 봤을 때 한국은 어떨 것 같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떤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탔는데 애가 울어요. 한국인들 반응은 어떨까요? 일제히 째릴까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한국에서는 안 째려요. 오히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도와줍니다, 많이. 예를 들면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른들은 가서 아기를 달래주기도 하고, 또 엄마한테 위로도 하고, 힘들겠다 애 키우느라. 또 뭐 젊은 학생들은 아기한테 동영상 틀어주기도 하고, 막 나름대로 도와주고요. 대개는 대부분 사람들이 너그럽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 엄마는 뭐 죄송하단 말도 연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 역에서 내리고 그러지도 않죠. 자,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우연히 나타난 일일까, 아니면 진짜로 한일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일까, 이런 건 요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모차 접지 않고 타는 승객이 있으면 불쾌하다가 일본은 42%나 나오거든요. 한국은 8%밖에 안 나와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유모차 승하차 시에 사람들 도움받은 적이 있느냐, 양보나. 일본은 13%밖에 없어요. 한국은 무려 53%입니다. 이게 일본 국토교통성이 조사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확실히 한국인들이 이런 거에 너그럽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엄마와 한국인의 차이가 바로 이제 집단주의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일본 엄마도 애가 우는 거를 굉장히 달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째려봐서 그런 겁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한국 엄마는 왜 달래려고 할까요?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 배려해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달래려고 하는 것과 배려하기 때문에 달려는 것은 다르죠.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요. 일본의 메이와쿠 문화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데, 일본 메이와쿠 문화. 그건 뭐냐면 민폐 끼치지 않는다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문화를 메이와쿠 문화라고 그래요. 자, 2011년에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어떤 할머니가 바다에 표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돼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소감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그 할머니 첫 마디가 뭐냐? 민폐 끼쳐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또 2015년에 그 IS라는 테러 단체에 납치돼서 살해당한 일본인 기자 부모가 기자회견할 때도 첫 마디가 제 자식 문제로 민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유명한 일본 작가의 부모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민폐 끼쳐 죄송하다고. 자, 그러면 이게 익숙한 느낌이 안 들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런 식의 그 화법이. 한국인들이라면 만약에 바다에 표류하고 있다가 구조가 됐어요. 그러면 기자가 마이크를 대면 한국인들은 첫 마디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딱 우리는 오잖아요. 고맙습니다고 먼저 나올 것 같죠. 자, 한국인들은 보통 이럴 때 고맙습니다라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민폐 끼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 사람들은 나와 집단 간의 관계, 나와 국가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보는 거예요? 남남 관계로 보는 거죠. 남남. 남남 사이에서 나 구하려고 애썼으니까 민폐 끼친 건 맞잖아요. 자, 근데 한국인들은 집단 내 사람들 간의 관계, 나와 국가나 집단 간의 관계를 뭐 어떤 관계로 보죠? 우리 관계로 보는 거예요. 가족 관계. 그래가지고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도와주려고. 그럼 딸이 아빠한테 민폐 끼쳐 죄송합니다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고맙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 관계, 우리 관계에서 나오는 표현이고요. 민폐 끼쳐 죄송하다라는 얘기는 남남 관계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집단주의가 강하긴 한데 사실상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남남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라고. 자,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느냐? 집단주의 동기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한국인들의 이 집단주의는 자발적입니다. 일본인의 집단주의는 자발적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예를 들면 가족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화목한 가족 같은 경우에 그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낼 때 아버지가 뭐 돈 벌어와서 가족을 위해서 다 나눠서 잘 쓰고 또 자식들도 엄마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다 집안에서 자기 역할 잘하고 그런 화목한 가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화목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은 나를 우선시할까요? 아니면 가족을 우선시할까요? 가족을 우선시하죠. 이건 자발적인 거죠. 가족이 좋으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실 이 가족 욕하는 거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딴 욕은 해도 가족 욕하면 주먹이 나가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의 집단주의가 밑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한국의 집단주의는 백성들 민초들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너무 우리가 좋다 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러면서 나보다는 우리를 앞세우는 이런 심리가 형성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화목한 가정이 아닌 그야말로 문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깡패 같은 사람이에요. 집에 오면 막 애들 때리고 고모수 같은 거로. 예, 그다음에 막 돈도 자기 혼자 다 써요. 술 먹느라고. 자식들한테 돈도 거의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인데 또 엄청 규칙 같은 걸 강조해요. 가족을 내세우면서 조금이라도 자식이 뭐 딴짓 하려 그러면 너는 이기적이야 뭐 가족을 우선시해야지. 자, 그러면 이 가족들은 그 아버지 무서워서 집단의 규칙, 가족의 규칙 같은 거 잘 지키겠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우러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주의가 일본의 집단주의예요. 한마디로 지배층 위에서 내려먹인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억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한국처럼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만든 집단주의가 아니고 일본은 지배층이 강요한 집단주의다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집단주의는 진짜 집단주의, 우리주의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의 집단주의는 가짜 집단주의,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국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에 기초한 일심동체의 집단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자, 일단 우리라는 것이 형성되려면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화목한 가족 같은 경우에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 있을까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있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뭐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아버지와 나의 운명은 하나죠. 아버지가 잘 되면 나도 좋죠. 자, 이렇게 모두의 운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내 운명과 집단의 운명이 하나다. 이런 의식이 자각이 있어야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 있을 경우 서로 굉장히 서로를 가깝게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는 과정에 어떤 단계까지 집단으로 결합되느냐?
일심동체 수준까지 결합합니다. 사실 외국이나 일본에서도 있어요.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로 단결하는 집단들은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데 한국인들처럼 일심동체의 경지에 오르는 집단은 없어요. 지구촌에. 우리밖에 없어요. 한국인들밖에. 이게 한국인이 도달한 집단주의 수준이에요. 외국인들은 흉내낼 수 없는. 자, 일심동체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인이나 일본인들은 집단이 돼서 운명공동체라는 자각이 있어서 집단화가 되더라도 개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개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집단을 상대해요. 근데 한국인들은 운명공동체라는 자각이 싹 트면 개인을 버려요. 자발적으로 버리고 우리가 돼버려요. 용해가 된다 그럴까요? 전체에. 그래서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 그 윤석열도 그 얘기했다 그러던데, 술 먹으면서.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자, 이걸 보여줬던 사례 중에 하나가 일시적인 우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2004년인가요? 월드컵 나갔던 때가 우리가? 예, 2002년인가요? 예, 제가 늙어서 이제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연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월드컵 나갔을 때 거리 응원 기억하시죠? 자, 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한 마음이 돼서 응원을 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운명 공동체예요. 어떤 운명 공동체? 월드컵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한국팀이. 거기에 있어서는 뭐 그 팀과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때 거리에 있던 그 사람들을 보면 완전 하나 아니에요? 일심이죠. 경기 보면서 탄식하고 소리 지르고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나라는 의식이 뚜렷하게 그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다 버리고 이 거대한 우리 속에 자기가 녹아 들어갑니다. 그때 한국인들은 엄청난 희열을 느껴요. 자, 이게 이제 월드컵 거리 응원을 만들어낸 한국인의 독특한 민족 심리인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기함을 한 거죠. 놀랬죠. 어떻게 저런 걸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일부 나라들에서 그걸 흉내내 보려고 거리 응원을 하려고 국가에서 자금도 지원하고 막 조직도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이거는 돈 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IMF 터졌을 때 한국인들 금 모으기 운동했죠. 장롱에서 금 꺼내가지고. 이거 외국에서 가능해요? 안 돼요. 그 순간 한국인들이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이 생기면 네 거 내 거 없어요. 다 꺼내서 내놓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번에 촛불 항쟁, 예를 들면 12.3 계엄을 저지시킨 항쟁을 보더라도 국회의사당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계엄군들을 막으려고. 또 장갑차 앞에 몸에 서서 막죠. 자, 그 사람들은 내가 중요해서 나간 거예요? 우리가 중요해서 나간 거예요? 우리인 거죠. 외국인들이 이해 못해요. 미국인, 일본인들이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근데 한국인들은 그 순간 우리가 되는 순간 완전히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은 그야말로 우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집단주의를 가질 수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집단주의라는 표현으로는 한국인의 심리를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주의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과거에 한국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으니까 우리를 이루었을 텐데 시간 관계상 그거 생략하고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강력한 우리성, 우리주의 심리를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사실 언제부터 이 땅에서 살아왔죠? 한반도에서? 거의 5천 년 넘죠? 5천 년 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사를 안 하잖아요. 이주를 안 해요. 이주를. 다른 나라 그 유목민 같은 경우에 계속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인들은 이 한반도에 터를 잡고 이사를 안 하죠. 5천 년 내내 여기서 살아왔어요. 자, 그리고 5천 년 동안 살면서 어느 시점에 통일국가를 건설했습니까? 뭐 늦게 잡으면 고려고요. 빨리 잡으면 신라, 통일신라겠죠. 자, 통일신라는 남북국 시대다, 발해랑. 그래서 완전한 통일국가 아니다라고 쳐도 고려 때부터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아왔죠. 그게 몇 년이에요? 1000년이 넘어요.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한국인들 간에 내전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죠.
실제로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내전이 있었습니까? 경상도와 전라도의 전쟁. 뭐 배우신 적 있어요? 뭐 충청도와 저기 경 호남 뭐 함경도의 전쟁 이런 거 없죠? 우리는 고려 시대 이후부터는 통일 국가를 이루고 백성들끼리는 전혀 내전 같은 거 없이 사이좋게 살아왔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그 우리주의는 어느 수준까지 확장되느냐? 전 국가 차원, 전 민족 차원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은 다 하나다. 다 우리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심리를 갖게 된 거죠. 또 우리 한국은 또 외침을 또 오죽 많이 당했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외침을 겪었잖아요. 그때마다 한국인은 계급계층 같은 걸 뛰어넘어서 운명 공동체라는 자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민족 차원에서의 우리주의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우리랑은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만큼의 우리주의는 발전하지 못했다고 봐야 될 텐데 일본은 언제 실질적인 통일을 이룹니까? 메이지 유신 때라고 봐야 돼요. 메이지 유신. 즉 근대화가 되면서 겨우 통일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전까지 일본은 그럼 어떤 사회였어요? 지방 분권적인 사회입니다. 각 지역에 쇼군, 영주 이런 게 있었고 이 사람들이 사무라이 집단을 키워가지고 맨날 전쟁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쉽게 얘기하면 경상도 영주 따로 있고 천황이 있다 하더라도 뭐 전라도 영주 따로 있고 충청도 영주 따로 있어서 맨날 전쟁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농민들이 평화롭게 농사 짓고 있는데 일단의 군인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완전히 다 학살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옆 영주 쪽 사무라이들이에요. 이런 내전을 아주 피가 서린 내전을 계속 해온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가족이나 이런 데서는 좀 화목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었을까요? 마을 이상을 넘기 힘들었던 거예요. 이쪽 영주 저쪽 영주 막 싸움질하고 이러니까 이 우리주의가 강하게 발전을 못했어요. 근데 한국은 평화롭게 백성들끼리는 적어도 살아왔기 때문에 1000년 넘게 그 속에서 우리주의가 엄청나게 강화 발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문화도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에서 살 때 가족을 기반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한국 가족과 외국 가족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한국의 가족은 우리 집단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원형이고 최소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집단하고 가족이 거의 일체예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족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본다면 뭐 사실 뭐 이런 거 있죠. 한국인들이 쓰는 밥 관련 인사말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죠. 조금 친해지면 뭐라고 인사해요? 언제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뭐 이러죠.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났을 때 챙기는 말로 뭔 말을 많이 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특이한 인사말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사람인데요. 저도 어디 다니다 보면 선생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많아요. 물론 안 먹었다 그래도 안 사주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친해지면 밥을 같이 먹으려고 그럽니다. 이상하게도. 자꾸 밥을 같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게 이제 한국계 특이한 밥 관련 인사말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처럼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한테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특이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상하다고 느낀 게 뭐냐 그러니까 점심 식사 문화였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미국 직장 다닐 때는 점심시간 되면 다 알아서 밥 먹는다는 게 따로 그냥. 근데 한국에 와서 딱 근무를 하는데 그 직장에 있는 팀장이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더래요. 그 우르르 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처음에 이상했대요. 적응이 안 되고. 근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한국인들은 밥을 같이 먹는 걸 참 좋아하더라.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한국인들이 이런 인사말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밥을 서로 챙겨주는 것은 어떤 사이일 때 챙겨주는 거죠? 가족 사이에서 챙겨주는 거 아닌가요? 사실 외국인들도 가족 안에서는 밥을 챙겨줘요. 당연히 서로 걱정해주고 밥 먹었냐 이러면서 밥 막 챙겨주려고 그러잖아요. 외국인들도. 근데 가족 밖으로 나가면 안 챙겨줘요. 외국인들은. 그게 한국인들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스웨덴의 어떤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스웨덴 사람들이 그래도 공동체 의식이 높다고 알려진 사람들 아닙니까? 서양인들 중에선. 근데 그 스웨덴의 한 가정에 어떤 친구가 놀러 간 거예요.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친구랑 놀고 있는데 밥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와서 자기 애만 데려간 거예요. 밥 먹이려고.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가 밥 먹고 올 때까지 혼자 기다리는 거예요. 이 동영상을 올렸는데 스웨덴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요. 자기들 못하니까. 식사는 가족끼리 챙겨주는 거지 남을 챙겨주는 건 아니라는 이 문화가 있단 말이죠. 서양 사람들은. 근데 그걸 본 한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완전 뚜껑이 열리는 거죠. 이 잔인한 놈들 저 애를 어떻게 밥을 안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스웨덴 부모들이 나중에 항변하는 건 우리 문화라서 자연스러운 문화인데 이렇게까지 동양인들이 화를 낼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식사를 챙겨주는 것이 원래 가족 관계에서 챙겨주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족 내에서만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도 챙겨주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인사말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얘기는 한국인들이 우리끼리만 밥 잘 먹고 살면 된다라는 가족 이기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가족처럼 살기를 꿈꾼 우리주의자였다는 겁니까? 후자라는 거죠, 후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만 밥 잘 챙겨 먹고 하는 세상을 꿈꾼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족처럼 지내는 세상을 꿈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관계에서 우리 가족이 아닐지라도 저 사람은 결국 우리 안의 한 가족이라고 보고 밥 챙겨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인들은 우리 관계다, 우리라는 의식이 생기면 밥을 엄청 챙겨주려고 합니다. 그게 뭘로 나타났느냐? 80년 광주 항쟁 당시에 이 시민군들이 광주를 해방했을 때 그 가게 주인들이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다 시민군을 향해 내놨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명 공동체가 된 거 아니에요. 개헌군에 맞서서 싸우면서. 그러자 우리 관계에서 밥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냥 먹을 거 주는 거예요. 피도 막 헌혈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촛불항쟁 과정에서도 막 푸드트럭이 오지 않았습니까? 선결제하고. 왜 그랬어요? 우리잖아요, 우리 가족.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밥 챙겨줘야죠. 밥 걱정, 추울까봐 걱정. 서로 한 가족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우리 관계를 가족 내에 한정시키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좀 크게 전 민족이 또는 전 사회가 우리로 지내는 걸, 가족이 되는 거 이런 걸 꿈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또 습관이 있죠. 가족 호칭을 사회관계에 적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들 식당 가서 서빙 해주시는 여성분을 뭐라고 불러요? 진짜 이모예요? 근데 이모라고 부르는데요. 아무도 뭐라 안 하죠. 그 사람이 너 왜 날 이모라고 부르? 네가 내 조카냐? 이런 얘기 안 하죠. 자, 근데 왜 고모가 아니냐 이모냐 이거는 여성상위 시대니까 그런 거고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친해지면 호칭을 어떤 걸 쓰고 싶어요? 가족 호칭을 쓰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내 아이에게 그 친구를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이모야 또는 삼촌이야 그러지 내 친한 친구야 라고 안 합니다. 친하면 친할수록 가족 호칭을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친구는 기분 나빠해요? 자기를 피로 엮었다고? 좋아합니다. 친구라고 소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워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모든 걸 가족관계로 이렇게 치환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 또는 정치 지도자 그러면 아버지 상을 투영합니다.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 관계를 만드는데 능숙한
도 같은 사람들이다. 감옥에서도 우리 관계를 만들어요. 같이 복무하면서 형하고가 돼서 나와요. 언니 누나가 뭐 동생이 되고 심지어 군대 가서도 만들잖아요. 거기에서도. 자, 이게 한국인들이다. 한국인들은 우리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려고 그러고 이 모든 사회가 한 가족처럼 살기를 바라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을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나이 드신 여성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나이 드신 남성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미도 사실 가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남미 사람들한테 남미 사람이 어떤 다른 여성한테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 엄마한테 맞아 죽어요. 너희 새끼 왜 남의 엄마를 엄마라고 불렀어? 그래서 아주 혼납니다.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의 가족주의는 그렇게 강하다고 얘기하지만 가족의 울타리를 벗지를 못해요. 딱 그 안에서 멈춰요. 근데 한국은 다른 친구 어머니도 뭐예요? 어머니죠. 친구 어머니라고 그래서 아줌마 부르면 안 되죠.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돼요. 심지어 뭐 옛날 우정의 무대 같은 데에는 어떤 장병의 어머니가 나오면 거기에 모여있는 수백 명의 장병들이 어머니라고 외칩니다. 외국 사람들 보면 기절해요. 어떻게 저런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저런 짓을. 한국인들은 정서적으로 그분이 뭐 우리 어머니인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한국의 가족주의가 우리주의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관계를 추구합니다. 우리 관계.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우리 관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비계산적 관계,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 마음을 알아주는 관계, 경계가 없는 관계, 스킨십 관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뭐 없으니까 이 중에서 비계산적 관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인들은 딱딱 떨어지게 계산을 하는 식의 인간관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타나는 문화가 덤 문화예요. 덤. 처음에는 장사하는 관계로 만나요. 주민들을, 그 고객들을. 근데 좀 안면이 터지고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아요. 친해졌어. 그럼 뭘 자꾸 주려고 그래? 덤을 주려고 그래. 덤.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을 하는 거는 우리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맺는 거 보면 서양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서양 사람한테 식사를 뭐 100불짜리를 대접했다고 쳐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나한테 얼마짜리 대접할 것 같아요? 거의 정확하게 100불을 대접합니다. 그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외국인한테 그렇게 썼는데 이 사람이 이것저것 사주는 거를 막 사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쓴 돈이랑 똑같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순간 정이 확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재수 없어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계산적이냐 인간관계가? 뭐 그런 생각. 근데 한국인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뭐 7천 원짜리 국밥을 사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사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꼭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호의를 베풀었으니 나도 사주고 싶잖아요. 근데 나한테 여윳돈이 있어요. 그럼 얼마짜리 사주고 싶어요, 한국인들은?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더 좋은 거. 똑같이 7천 원 사줘야 된다 생각 안 하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박하다 이거는. 그래서 아주 가까워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돈 얘기를 잘 못 꺼내요, 한국 사람들이. 그죠? 아주 가까워지면 돈 얘기 잘 못 꺼내. 왜냐면 미안해 괜히. 그러니까 거래 관계라고 생각하면 전혀 미안할 게 없는데 우리 관계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계산적인 얘기를 못 꺼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인들이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주는 관계라는 것은 진짜 외국인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못하는 건데요. 한국의 남녀 간의 특히 부부 싸움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니까 아내들이 막 남편한테 따지잖아요. 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니? 그럼 남편은 그러죠.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럼 아내는 그거죠. 내가 말을 구태여 해야 되는 관계면 너랑 이제 끝난 거야 이 자식아. 도장 찍어. 이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못해요. 자, 한국인들은 자기 속마음을 이미 표현해서 알려줘야 되는 관계면 우리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관계면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심전심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심, 뭐 이심전심.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 말을 안 해도 사실 그 사람 마음이 빤히 내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아는 경우가 많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사이가 틀어졌을 때 화내는 말 중에 하나가 있죠. 내가 꼭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 되겠냐?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말 안 해도 네가 알아채라는 거죠. 이 정도의 인간관계를 요구하는 민족은 없어요, 지구상에. 외국인들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한국인들은 너무 기대가 높아. 어떻게 저런 것까지 요구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 관계에 들어가면 한국인들은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가 없는 관계라 그랬는데요. 요거는 뭐 간단한 예를만 하나 들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 말할 때 거리가 어느 우리보다 가까울 거야, 멀까요? 멀어요. 걔네들은 일정한 거리를 띱니다. 이게 문화적 습관이에요. 한국인들은 그 거리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얘기하면 너무 가깝게 느낀다는 거예요. 얘기할 때 거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근데 더욱 황당한 것은 얘기하다 보면 자꾸 다가온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럼 얘 무서운 거죠. 그만 좀 오세요. 얘네들은 경계가 있어야 돼요. 딱 인간관계에 경계가 있고 지키는 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대화할 때도 나타나요. 그렇게 물리적 경계만이 아니라 심리적 경계가 아주 확실합니다. 네 거 내 거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한국인들은 조금만 친해지면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요. 경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하는 그 잘못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죠. 때때로 잘못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호구조사. 한국인들의 그 유명한 호구조사 있지 않습니까? 만나자마자 막 물어보는 거. 아버님은 뭐 하시냐, 어머니는 뭐 하시냐, 어디 학교 나왔냐. 특히 젊은이들한테 절대 물어보면 안 되는, 결혼은 했냐, 뭐 이제 등등. 그러면 이제 막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외국인들은 대단히 불쾌해합니다. 그런 호구조사를. 자, 근데 한국인들이 이 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맞아요. 빨리 가까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가까워지려고. 그 어떤 한 중국인이 한국에 유학을 왔는데 주인이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막. 아버지는 뭐 하시고 뭐 계속 물어보는, 이 중국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속으로 불쾌했대. 배우지 얘기하죠, 본인이. 그리고 사실 얘기해도 몰라요. 중국에서 아버지가 뭐 하는지 얘기하면 알 거예요. 근데 하여튼 계속 그런 걸 물어보길래 답을 하면서도 매우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한 민족이 있냐. 근데 이 중국인이 어느 날 아침에 나왔는데 이렇게 한상이 쫙 차려져, 미역국하고 뭐 케이크하고 막 차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 네 생일이잖아. 그 얘가 그때 울컥했다는 거죠. 이게 물어본 게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호기심도 아니고 가까워지고 챙겨주려고 그랬던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동받았고, 그 다음부터 한국인들이 그렇게 호구조사하는 것이 이렇게 밉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인들은 만나면 빨리 가까워지고 싶어요. 우리가 빨리 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정보를 아는 과정에서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그런데 뭐 어디 나왔다는데 나랑 똑같아. 끝난 거죠. 우리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야, 너 거기 나왔어? 나도 거기야. 우리네. 이제 우리가 남이가 막 나오는 거죠, 한국 사람.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상대방과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한국인들은 상대방의 정보를 탐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계가 없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계속 느끼는 게, 그 펄퍼튼가 그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그 영국 가수. 이름은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요새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굉장히 놀란 게, 이 사람은 외국 많이 다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친해지면 속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꺼내놓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당황스러웠대요. 이 사람이 뭐 의도가 있나? 왜 자기 속 얘기를 다 하지? 심지어 그 얘기는 자기가 볼 때는 약점일 수 있는 얘기들도 막 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속 얘기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 2번 만나거나 술 한 번 먹었다 그러면 이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막. 처음엔 그게 자기가 싫었는데, 이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꺼리낌 없이 약점까지 다 보여주면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한국인들은 너무 따뜻하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인 좋다, 이런 얘기를 한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게 이제 경계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자, 한국인들은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어떻게 보면 관계를 맺는 것의 목적이에요. 즉 우리 관계가 되는 게 한국인들에게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우리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한국인들은 모두가 가족이 되는, 한 가족이 되는,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는
열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한국인들한테 가장 행복한 순간을 물어봤을 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2002년 월드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 된 그 느낌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촛불 집회나 뭐 이런 게 열리면 거의 축제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서양이나 일본의 그 대규모 집회의 경우에는 축제 분위기가 아니에요. 폭력적인 경우가 많아요. 막 차를 불지르고 상점을 약탈하고, 즉 대규모 집회나 시위가 열렸을 때 외국의 분위기는 사실상 분노의 감정, 좀 부정적 감정들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거대한 인파가 모이면 축제예요, 축제. 왜 그럴까요? 한국인들은 우리가 된 순간 가장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우리가 된 게 느낌이 팍팍 오잖아요.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러면 너무 그게 행복해가지고 그 순간 부정적 감성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 감성가 정서가 지배하게 되고,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흥으로 나타나요. 한국인들은 흥이 있는 민족이다 그러죠. 그 흥은 우리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면 행복감, 흥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 노래방 갈 때 혼자 가요?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서 물론 처음에는 자기 자랑을 좀 하려고 독창곡들을 부르지만 끝날 때는 항상 뭘 불러요? 합창을 하죠. 예, 이것도 한국인들은 결국 우리가 됨을 확인하고자 하는 행위죠. 자, 한국의 떼창 문화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간 중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물에 빠지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학자들이 하는 얘기, 학자들이. 중국인은 그냥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고요. 일본인은 발만 동동 굴고 한국인은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어요, 물에. 이건 학자들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수연인가 김수연인가 있습니다. 일본 유학생. 이수연입니까? 예,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자, 그래가지고 그 유학생이 일본에서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날려서 구해내고 돌아가셨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감동도 받았지만.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발만 동동 구른다니까요. 한국인들은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들어가요. 살리려고.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인간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생각해요. 인간만큼 귀중한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좋아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그게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냐면 구조 신호에 명확하게 나오죠. 자, 외국의 구조 신호들은 보통 뭐죠? 영어는 help. 일본도 똑같아요. 중국이랑 비슷해요. 도와주세요예요. 한국은 또 이상하게 사람 살려예요. 사람 살려. 좀 이상하잖아요. 전 세계의 구조 신호랑 많이 다르죠? 자, 어디 지나가는데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개가 그걸 소리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 당연히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이라는 말을 안 써도 살려줘라고 하면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왜 사람 살려라고 했을까요? 게다가 명령어로. 살려주세요 해도 살려줄까 말까 하는데 사람 살려 거의 명령어잖아요. 안 살려주면 죽일 것처럼, 혼낼 것처럼. 자, 이렇게 명령어로서 사람 살리라는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구조신호.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를 사람으로 봤어요. 사람만큼 귀중한 존재는 없다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위험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 이거는 명령, 지상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구호를 외치는 순간 한국인들이 무의식에 자극하는 거예요.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 구해야 돼. 내 몸을 던져서라도 살려야 돼. 이러니까 그 순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거죠, 몸을. 자, 이런 것이 바로 한국의 인간 중심성에 담고 있는 그 심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교리, 규칙 이런 것에 별로 얽매이지 않죠. 한마디로 융통성 아주 뛰어난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에서 만약에 6시에 출발하는, 정각이 출발하는 버스를 타려고 갔는데
내가 표를 잘못 산 걸 알았어요. 그럼 운전기사에게 표를 잘못 샀다고 얘기하고 5분만 기다려달라.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어림도 없어요. 일본에서는 어림도 없어요. 바로 출발합니다. 6시 되면. 한국에선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해보셨어요? 통합니다. 통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일부러 해본 건 아니고 잘못 샀어요. 진짜 표를. 저녁 6시인데 아침 6시 걸 산 거예요. 그리고 앉아 있었더니 그 사람이 오더니 자기 자리라 그래가지고 왜요? 제 건데 그랬더니 아침 6시 걸 끊으셨네. 그때가 이제 한 5분 남았나 10분 남았나. 그러니까 이제 기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기사가 빨리 뛰어가서 바꾸라는 걸 표를 기다릴 테니까 막 달려갔죠. 표 바꾸고 오니까 한 10분 정도 제됐어요. 출발 시간이. 근데 기다리고 있어요. 승객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막 화내고 욕했을까요? 막 올라가니까 와 바꿔왔네. 축하해 성공했어요. 막 힘들어 좀 쉬어야지 뭐 이러면서 다행스러워하는 분위기. 그 순간은 또 우리가 됐더라고요. 졸지에 저를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갔죠. 자, 이런 애누리가 한국에서는 통하는데 왜 통하느냐? 사람 중심이에요. 규칙 중심이 아닙니다. 일본은 아니에요. 완전하게 여기는 매뉴얼 사회라서 사람을 규칙에 끼워 맞춰요. 자, 이런 점에서도 한국에서는 인간 중심성이 강하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 외에도 뭐 너무 많습니다. 말씀드리면 가혹 문제도 있고.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존엄하게 본다. 한국인들은. 그러면 인간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용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한국인들 권리의식 높기로 유명하죠. 자, 예를 들면 비행기 타러 갔어요. 해외 공항에. 근데 비행기가 4시간이 늦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유럽인, 서양인들이나 일본인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앉아서 기다려요. 4시간. 한국인들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 명이다. 바로 따집니다. 왜 늦어졌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근데 탐탁치 않아 반응이. 그럼 바로 대책이 만들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받습니다.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그런 짓 하는 건 한국인밖에 없어요. 대책이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15분도 안 걸린다 그래요. 그 순간. 자, 한국인들은 권리 침해 못 견딥니다. 바로바로 항의하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한국인은 주체성 자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인은 의존적 자기다. 내지는 수동적 자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주체적이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권리 침해를 거의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자, 이런 것이 사실 촛불항쟁 같은 것으로도 표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짓밟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가 돼서 들고 일어나는 거, 이거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거의 봉기의 민족, 데모의 민족 하든 표현을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보면 줄기찬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오냐 하면 애들한테서도 차이가 나오는데요. 어떤 한 외국인이 일본, 한국을 다 이제 방문하면서 느낀 걸 얘기하는 책을 봤는데 그 외국인이 일본 아이들이 어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100% 똑같은데 어른들이 뭐를 지시하거나 시키잖아요. 일본 애들은 뭐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른들 말 정말 잘 들어요. 한국 애들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싸가지가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체적인 거예요. 어른이 말한다고 내가 다 듣냐? 나를 납득시켜라 이거 아니에요. 자, 이런 걸 보고 이 사람이 이거 깜짝 놀라서 이거 한국인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데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일단 양육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허용적인 양육을 하는 나라가 한국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다. 말 배우면 한국도 도덕교육 같은 거 많이 시키지 않냐는데 그 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깨치고 공부를 할 수 있기 전까지 한국의 양육을 보면 엄청 허용적입니다. 외국인들이 보면 다 놀래요. 심지어 누가 이런 놀라움을 글에 역사적으로 남겼냐? 하멜 표류기 아시죠? 하멜 표류기 하멜도 한국에 와서 보고 한국의 양육이 대단히 허용적이라는 사실에 놀라가지고 글을 남길 정도였어요. 외국인 사람들이 보면 놀래요. 예를 들면 한국은 아기가 와서 조그만 아기가 와서 할아버지 수염 뽑으면 어떻게 때려요? 아유 귀엽다 그러잖아요. 수염 뽑아도 창호지에 문 빵빵 뚫어도 아기가 그런 건 괜찮죠?
서양에선 그건 다 그 매맞는 혼나는 그 행동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차이가 나냐면 양육의 차이가 나타나냐면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믿어요? 악이 있다고 믿어요. 악. 선과 악이 다 있다고 믿어요. 악한 본성도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서양 사람은 더 그런 견해가 강하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행동하는 걸 제지하거나 처벌하거나 교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악마가 될 수 있다. 그 서양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그 악이 싹트는 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억압적인 훈육을 합니다. 이게 서양 문화에 잡혀 있죠. 그 억압적 훈육을 하는 주체는 주로 아버지예요. 그래서 뭐 프로이트 같이 아버지를 증오하는 오이디푸스 이론 같은 것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인들은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라고 생각해요? 본래 선하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이 선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맨날 치고받는 문화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선량하다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더 인간에 대한 불신이 생겼죠. 인간은 원래부터 하느님이 허용한 틀에서 잘 안 살고 뱀하고 이렇게 짜서 그 사과 따먹은 놈 아니에요? 아담이. 그런 원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한국인은 그런 인간에 대한 견해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람은 가만 냅두면 어떻게 된다? 잘 자랄 것이다. 선하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굳이 강하게 제지하고 압박할 이유가 없다. 특히 어릴 때는 몰라서 그러는 건데 악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저거는. 그런 견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너그럽게 키우는 거고 서양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저런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 뭐 해? 그러면 왜요? 뭐 이제 무서움이 없는 거죠. 아이들이. 자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한국인들이 자기 표현과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일본인 학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양 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한국인들 자기 표현과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 자, 그 다음에 비종교 얘기를 좀 해보냐. 이게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한국인들이 종교를 안 믿는다는 얘기냐. 근데 그 얘기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종교를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종교를 믿되 과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종교에. 자,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사회에서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종교의 차이가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 안 되죠. 물어보지도 않아요. 처음에 연애할 때 너 뭐 믿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언제쯤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결혼을 앞두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성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남자는 불교예요. 근데 그 여성 집안에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을 그 사이로 맞이하는 걸 꺼려해. 그러면 이제 결혼할 때쯤 되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 여자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결혼할 남자한테 이런 집안이다 우리가. 그래서 불교 믿는 거 싫어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청춘 남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남자가 바로 교회 나가요. 그래? 그럼 내가 내일부터 교회 나갈게. 자,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우리도 그런 얘기 들으면 이 미친놈아 이러지 않죠? 그래? 그럼 교회 나가야지 이러죠. 자, 서양에서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쉽게 이렇게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 개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개종은. 예를 들어 미국 사회에서 개신교도가 불교로 개종한다. 이건 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철학을 바꾸는 거고요. 삶의 양식을 다 바꾸는 거고, 걔네들은 장례도 다 목사가 주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례 치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자기네 커뮤니티에서도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 다 끊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법으로 명시했지만 실제로 미국인들 중에 85%는 개신교를 믿습니다. 개신교를 믿어요. 그리고 개신교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포들이 한국에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간에 미국에 이민 가면 다 뭘 믿어요? 개신교를 믿는 거예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종교를 가지고는. 자, 미국은 그런 점에서 보면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보기 어렵죠. 즉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를 개종하기가 무척 어려운 나라죠.
심지어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때 어디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까? 성경. 법정에서 증인들은 나가서 어디에 손을 얹고 증인 선서를 해요? 성경. 한국에서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요. 왜 기독교에다 맹세하냐? 그러면 목탁도 두들겨라. 뭐 이제 뭐 나올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난리칠 거 아니에요. 한국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가 있는 유일한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동 가면 더해요. 거기는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95% 이상, 98%까지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의 이 종교는,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낮에 절밥 먹고 저녁에 교회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살면서 종교를 여러 번 바꿔요. 근데 그게 흠이 되거나 문제되는 경우는 없죠. 종교 분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종교를 어느 정도로까지만 믿느냐?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만 믿어요. 종교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탄나고 분쟁이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국인들은 사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종교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종교에 과몰입을 안 한다는 것이고요. 이 한국인들이 종교에 과몰입을 안 하다 보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현세주의가 있죠. 한국인들은 내세관이 거의 희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요, 계속 하느님 얘기 나오고 천국 얘기 나오고 지옥 얘기 나오고 내세 얘기 나오는 거 아세요? 오늘부터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십시오. 얼마나 일상에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사는지, 서양 사람들이. 근데 저도 뭐 최근에 보면, 관심 갖게 보면 맨날 나와요. 거의 한 드라마에 몇 번씩 나와요. 예를 들면 존 윅 같은 영화를 봐도 존 윅이 죽었을 때 그 친구들 둘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존 윅은 지금 지옥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내가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벌써 내세관이 나오죠. 뚜렷해요.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갔을 거라는 내세관이 나오죠. 한국인들은 내세관에서 고민 많이 합니까? 혹시 친구가 난 내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요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보셨어요? 한국 사람들 다 관심이 없어요. 내세에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고민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내세를 어떤 곳으로 볼까요? 사후세계를 만남의 광장으로 봅니다. 만남의 광장. 죽음으로 인해 헤어진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곳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죽을 때 누구 만나러 간다 그래요? 엄마 만나러 간다, 아버지 만나러 간다 그럽니다. 죽기 전에 환각도 보는데 주로 가족을 봐요. 한국인들은 예수 보고 이러지 않아요. 기독교 믿는다고 해서. 서양 사람들은 죽을 때 하느님 만나러 간다, 심판받으러 간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요. 독실한 종교인들은. 근데 한국인들은,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많이 얘기해봤지만 독실한 기독교인들조차 죽을 때는 부모, 엄마 만나러 간다는 얘기, 가족 만나러 간다 그러지 하느님 만나러 간다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내세에 가면 헤어졌던 사람들, 죽음으로 헤어졌던 사람들을 다 만난다고 생각해요. 천국, 지옥의 구분도 없어요. 무조건 만나는 곳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이제 내세관이 한국인들은 매우 희박하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일상의 삶이 내세에 의해서 영향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내세가 거의 영향을 안 줘요. 또 달리 얘기하면 현세에서 못한 걸 내세 가서 하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한국인들은 언제 하고 싶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 다 헛소리고 살아있을 때 여기에서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참고 견디다가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쪽보다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꾸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자, 요거에 이제 한국인들의 특징이라는 거고, 또 뭐 종교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다가 비행기가 뭐 사고 일보 직전까지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기장이 여러분 위험한 상황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러면 그때 그 서양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뭐 할 것 같아요? 목사를 불러내요. 여기 목사님 계시, 기도하실 분 있냐, 그래서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요 같이. 근데 이 사람은 한국인이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 한국인은 그런 상황이 될 때 뭘 할까요? 가족들한테 메시지 남깁니다. 카톡 보내요. 다 드러났죠? 세월호 때부터 지금까지. 그 순간에 한국인들은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가족들한테 메시지를 남겨요. 하느님한테
뭐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나 놀랄 때 뭐라 그래요? 오 마이 갓, 지저스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때 뭐라 그래요? 엄마야 그러죠. 한국인들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당장 날 안 구해주지만 엄마야 그랬을 때 엄마가 옆에서 반드시 구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이 한국인들에게서 종교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완전히 무의식 깊은 것까지 침투해서 한국인들을 지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덕은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인들 도둑질 잘하는 건 알고 계시죠?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을 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에다가 핸드폰 올 책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가는 거, 노트북 놓고 나갔다 오는 거, 이런 거 보면 외국인들 깜짝깜짝 놀래죠. 왜 놀랄까요? 미국 같은 데 가서요, 테이블에 핸드폰이나 그런 어떤 노트북 놓고 나가 보십시오. 잠깐만 갔다 오십시오. 어떻게 되나? 없어져요. 100% 없어집니다. 그러면 미국에 도둑놈이 그렇게 많냐? 그건 아니고,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한테. 도둑놈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옆 사람이 가져간대요. 평범한 옆 사람이. 그러니까 그 순간 도둑놈이 되는 거죠. 평범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택배도 집 앞에 놓고 가면 없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한국은 그런 거 거의 안 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도덕성이 높다는 것은 최근에 CCTV가 생겨서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도덕적이라는 기록이. 위지 동이전에 나와요. 그때부터. 즉 먼 과거 시대부터 중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평가할 때 도덕적이다, 군자의 나라다, 이런 평가를 계속했을 정도로 먼 옛날부터 도덕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런 어떤 보고서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도덕성을, 한국인들이 도덕을 중시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어떤 한국인들의 심리적 특징을 낳냐 하면 힘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한국인들의 특징을 낳았죠. 한국인들은 힘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오직 도덕에만 굴복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인 어떤 이 학자, 히데야키라는 학자는 한국어에는 항복했다는 말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 항복한다라는 말은 없습니까? 있죠. 저 학자가 한 얘기는 뭐냐면 일상에서 저 말을 안 쓴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본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보시면 항복한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싸움하다가 지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바로 그래요. 항복한다. 그리고 항복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 왜 항복하지 않냐라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일본은 힘에서 밀리면 바로 집니다. 항복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보통 카레 나라라고 그러죠. 카레 나라. 거기에 비해서 한국을 뭐 부세 나라, 선비의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은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개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그런 걸 뭘로 해결했을까요? 결투로 해결했습니다. 결투 문화가 아주 발달한 곳이 일본이에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 간 분쟁이나 갈등은 결투로 해결합니다. 심지어 서양의 사람들은 여자를 두고도 결투하지 않았어요?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면요, 결투를 해요. 그래서 이긴 놈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자는 뭐 결투의 소유물입니까? 근데 어쨌든 여성 인권이 그 정도로 무시당했다는 건데, 문제를 결투로 해결하는 문화가 있어요. 일본, 서양 다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한가족처럼 살기를 꿈꿨던 사람들, 또 실제로 그렇게 사이좋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분쟁이 생겼다 그래서 결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결투하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그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한국인들은 뭐 시비가 붙거나 분쟁이 생기면 그걸 뭘로 해결했을까요? 바로 도덕으로 해결한 겁니다. 도덕으로. 그래야 한국 사람들이 엄청 시시비비 잘 따지잖아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거 엄청 따지지 않아요? 심지어 교통사고 나도 그걸 따져요. 그냥 보험사 부르면 될 걸, 야 네가 잘한 거야 그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잘했냐 못했냐는 벌써 도덕적 판단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아주 목숨을 겁니다. 사실 거기서 자기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정치를 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명분이에요. 일본에는 명분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되지. 근데 한국은 뭘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없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부 독재가 결국에는 쫓겨난 것도 명분이 없어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정치를 할 때 항상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힘에는 굴복하지 않는데 도덕에 굴복하기 때문이죠. 자, 일본 사람들은 결투하다가 지면 항복합니다. 항복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항복할게. 한국 사람들은 결투하다 졌어요. 싸움하다 졌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어디 두고 보자 그러죠. 승복 안 합니다. 반드시 안 갚음하려고 복수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한국에서 히트쳤을 때 그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한 10년 지나서인가요? 한참 지나서 복수하는 드라마잖아요. 일본 사람들 잘 이해 못했다 그래요. 힘이 없어서 졌는데 당한 건데 그거 어쩔 거야.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한국인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기함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거는 응징해야지 당연히. 힘에는 굴복하지 않는 심리. 일본은 힘에 굴복하는 심리가 거기서 드러나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좀 된 건데 넷플릭스에 늦게 올라왔길래 봤는데 거기서 거란 황제가 고려 장수를 투항하라고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면서 막 이렇게 달래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싫다고. 그러자 그 거란 황제가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 그러면서 화를 내냐. 너희 고려인들은 왜 도대체 굴복을 안 하는 것이냐. 졌으면서. 이미 졌고 이렇게 잡혀서 죽을 건데 왜 굴복할 줄 모르냐. 그러자 그 고려의 장수가 하는 말이 딱 이걸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애들을 우물에 던지는 죽여서 야만인들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너 따위 놈들한테 머리를 숙일 수 있느냐. 죽여라. 그러니까 거란 황제가 야 이해를 못하겠다 저것들은. 자 우리 민족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힘에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항을 해요. 싸워요. 다만 도덕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면 거기는 머리를 숙여요. 문화적으로 우수하다 그래도 숙여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구촌에서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김구 선생이 그 나라를 독립시키고 나서 가장 이루고 싶었던 건설하고 싶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문화가 높은 나라라고 그러셨죠. 한국인들이에요. 이게 바로. 일본 사람들이 독립운동 있으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 그랬을걸요. 핵무기를 5,000개 가진 나라. 김구 선생은 그런 나라를 꿈꾸지 않았어요. 우리를 지킬 정도면 충분하다. 군사력은. 내가 꿈꾸는 것은 가장 문화가 높은 나라다. 이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 심리라는 거죠. 자, 한국인들은 힘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도덕에 굴복한다. 그러면 군부 독재, 검찰 독재 굴복할까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굴복하지 않아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이 무너집니다 결국. 자, 한국인들이 낙천적이다라는 것은 동의하시나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한국인들이 뭐가 낙천적이야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은 낙천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언제부터 그런 얘기를 한국인들이 들었을까요? 일본에서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이 사람도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냐? 아주 옛날부터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인정하시죠? 한국인들이 음주가무의 민족이라는 거 인정하시죠? 언제부터 한국인들이 음주가무의 민족이었을까요?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술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이전에서부터 나오는 먼 중국 고대 문헌에서부터 나오죠. 한국인들이 음주가무를 즐긴다는 거. 심지어 3박 4일 뭐 이렇게 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한마디로 이때가 되면 그냥 모두가 신분, 계급 이런 거 다 버리고 그야말로 하나로 어울려서 내내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다라는 계기가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은 한국인들이 정서가 밝아요? 아니면 어두워요? 우울한 사람들이 무슨 음주가무를 하겠습니까? 그죠? 물론 우울하면 음주는 할 수 있어요. 감은 안 나와요 절대. 음주가무를 한다는 얘기는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음주가무의 전통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고요. 언제 그걸 아주 뭐 적나라하게 보여줬었냐? 관광버스의 막춤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지금은 좀 보기 어려워졌죠. 과거에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아주머니들이 놀러 가면요. 놀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춤추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관광버스가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이동하는 차에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가서도 춰요. 돌아올 때도 춥니다. 이 어마어마한 춤의 에너지. 진짜 한국인들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이 장면인데, 옛날에는 규제가 없었을 때는 진짜로 사방팔방이 추판이었어요. 유원지 같은 데 가도 막 춤, 뭐 저기 가도 춤, 차 안에서도 춤. 한국인들이 이렇게 춤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규제를 받아서 요즘엔 조금 약해졌죠. 그러나 요즘도 한국에는 노래방 문화가 있죠.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한국인들 기분 좋으면 노래하잖아요. 정 안 되면 숟가락 장난이라도 맞추고. 자, 이게 이제 옛날에는 있는 그 또 쭉 나왔듯이 비관적인 민족이 잘 논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한국인은 쉽게 흥이 나고 신이 나서 잘 노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게 언제 그러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됐을 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됐을 때 흥이 나서 신이 나고 뭐 잘 논다는 거죠. 또 한국인이 낙천적이라는 것은 풍자와 해악에 뛰어나다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한국인들의 풍자와 해악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민화라든가 전통적 마당극, 탈춤 이런 거 보면 양반들은 엄청 까잖아요. 막 씹고 까죠.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야, 풍자와 해악이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야말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는 드립의 민족이라는 말까지 듣게 됐어요. 패러디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뭘 할 수 있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권력의 저항을 끊임없이 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일단. 근데 권력에 대한 저항도 우울하고 화가 나서 아주 공격적인 방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어떤 식으로 해요? 웃으면서 해요. 웃으면서 농담하고 유머하고 막 해악 조롱하면서 같이 웃어요. 자, 이거는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낙천성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한국인들은 낙천적이기 때문에 지배자들한테 수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뭐 지배를 당해도 그 고통을 웃으면서 막 조롱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발달한 거죠. 그렇다고 한국인들이 말로만 그러느냐? 이 풍자와 해악으로 해소가 안 될 때는 뭘 했어요? 봉기를 일으켰죠. 직접. 야, 안 되겠어. 들고 나와. 한번 이번에 갈아엎어야 돼. 자, 이러고 그 안 하는 기간 사이에는 풍자와 해악을 통해서 양반들을 깠어요. 근데 지배층도 이걸 금지 못 시켰습니다. 왜? 금지시키면 난리 날 걸 알기 때문에 허용했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지금도 이 전통을 유지해서 어지간하면 뭐 엄청 화를 내고 이런 것보다는 저런 걸 더 좋아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풍자와 해악이 뛰어나다. 자, 이러한 그 한국인들의 심리, 민족 심리 아주 제가 집약적으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 중심, 그 다음에 비종교, 도덕, 낙천, 이런 것들이 지금도 한국인들 마음속에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많이 약화된 게 분명해요.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훨씬 약화됐어요. 특히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꽤 많은 분들이 나이가 좀 있는 세대는 이게 있다라는 거 인정하는데, 젊은 세대는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완전한 개인주의 세대 아니냐, 이제 저거 없지 않냐. 자, 근데 이번에 촛불 항쟁이 벌어지면서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했죠. 그러자 저한테 그럽니다. 선생님 말이 맞았네요. 있네요. 자, 민족 심리는 5천 년 동안 형성되고 발전된 거라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없습니다. 한국 젊은이들도 나이가 든 기성세대보다는 좀 덜할 수 있어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민족 심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잠재돼 있다가 우리가 될 만한 조건이 됐을 때 이번에 터져 나온 거죠. 사실 아까 국회의사당으로 계엄을 막기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좀 있는 소위 586 세대들이에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군부 독재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주로 처음에 국회의사당을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았죠. 근데 그 장면을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본 젊은이들이 뭘 느꼈다고 얘기하느냐, 다 한결같이. 혹시 젊은이들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젊은이들이 그걸 보면서 미안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자기 이익을 위한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위한 행동, 우리를 위한 행동이잖아요. 그 순간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심리가 형성된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그 순간 우리라는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만약에 그 나이 든 어른들이 남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선택해서 한 일인데. 근데 우리라고 생각하면 미안하죠. 우리 중에 일부가 가서 맨몸으로, 그것도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 뻘이 가서 몸으로 맡고 있는데 집에 안 나가고 집에 있으니까 너무 미안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감, 부채감, 이거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나 도와야 되겠다. 마치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는 거 봤을 때 자식들이 팔 벗고 나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죠. 자, 이 과정에서 거대한 촛불항쟁, 젊은이들이 참가하는 촛불항쟁이 터진 거고, 그래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걸 봐도 이 민족 심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한국인들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다만 오늘날의 사회에서 너무 개인주의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인들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될까?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될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 민족성에 맞는 사회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바라는 세상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족이 되는 세상이에요. 서로 차별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이런 거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래서 한국인들은 모든 우리 국민들 또는 뭐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됐으면, 가족이 됐으면,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입니다. 근데 이런 한국인들이 서로 그렇게 공동체 속에서 화목하게 살아왔던 한국인들이 언제가 지나면서 심각하게 고통을 받기 시작했을까요? 그게 바로 90년대 아니겠습니까? 90년대가 지나면서 한국 사회 거의 모든 공동체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적 경쟁으로 인해서. 그 경쟁, 한국 사회는 개인이 각자 자기의 생존을 책임져야 되는 사회죠. 각자 도생의 방식으로. 게다가 혼자서 그냥 책임지면 다행인데 남들과 싸움까지 해야 돼요. 치열한 서열 경쟁 같은 걸 해야 됩니다. 이거 좋아하는 한국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때부터 한국인들은 외로워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자 괴롭게 생각하고 고통을 받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정신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사실 90년대 이후에 한국인들은 자살률이 세계 1위로 치솟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떨어지질 않아요. 거의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꼴찌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신자유주의 체제가 된 것, 사회가 된 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대부분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자살률이 그때 확 치솟은 거냐? 왜 세계 1등이냐, 자살률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맞는다, 이 체제 우리하고. 한국인들의 민족 심리하고 너무 안 맞는다. 차라리 일본이나 서양처럼 개인주의적 심리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나마 견딜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 시스템이. 근데 한국인들처럼 오랜 기간 동안 생존을 공동으로 같이 해결해 왔던 사회, 즉 싸움, 경쟁이 아니라 단결, 협력, 이런 방식으로 생존 문제를 공동으로 같이 해결해 왔던 문화가 있는 민족한테는 너무 안 맞는다, 이 체제는. 한국인들 힘들 수밖에 없다. 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사회는 우리가 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화목한 사회. 평등하고,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지 않는 한 우리가 될 수 없죠. 또 평등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면서 생존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회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 한국인들은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먼 옛날부터 꿈꿔왔던 이상사회인 대동세상도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말 그 자체가 큰데 같을 동조 아닙니까? 크게 하나가 되는 세상. 제가 지금까지 한 거에 표현하면 모두 거대한 우리가 돼서 살아가는 세상이 대동세상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그걸 꿈꿔왔어요. 그런 화목한 세상을. 그래서 저는 글로 나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
지금처럼 돈 벌어서 미친 듯이 돈 벌고 서열 경쟁하고 내 잘났네 니 잘났네 하고 사는 거는 한국인들한테는 전혀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그런 기회,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제가 사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맨 앞에 책 제목이 있었죠.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 네, 그걸 사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제목이 아이고, 네, 요겁니다. 그리고 요게 윤석열 정권인데 희한하게도 세종도서로 선정도 됐어요. 네.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요걸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요걸로 마치겠습니다.